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권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규모가 다른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을 잘 설명해 준다. 맞는 지문이죠. 자, 컨버스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 지향력은 같다는 것이며, 이것을 원리로 두 도시 간의 세력권을 도출했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이론이죠. 자, 소비자 분포 기법은 애플범 교수가 제안한 우리가 모형으로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우리가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죠. 그래서 CST라고 하죠. 자, 애플범 우리가 교수에서 나오는 CST, 이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우리가 조사 기법이라고 하죠. 자, 현재 영업 중에 있어서의 상업 시설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 표본 추출, 샘플링, 표본 추출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들의 주소지의 분포를 도면상에 나타냄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맞는 질문. 자,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영속 상권에서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별로 차이를 두어서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은 이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죠. 고급 가구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바로 분산 시장 접근법이죠. 자, 이 분산 시장 접근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공간 독점법은 확정된 우리 상권의 형태죠. 자, 확정 상권의 형태로서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필요하죠. 일정한 공간을 독점하는 방법으로서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상권이 중첩이 됐어요. 그래서 상권이 중첩됐고 영속적일 때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분석이 필요한 게 시장 침투법. 그래서 설명은 분산시장 접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정답. 허프의 확률 모형은 상권 내의 모든 상점의 소비자된 유인력이 상점 규모는 매장 면적이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이 매장을 우리 단위로 기준한다. 네일리 소매 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도시 단위를 기준하지만은 허프는 매장 단위를 기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30번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서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집심성 점포, 상점의 우리가 소재, 우리가 위치에 따른 분류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집심성 점포는 배후지에 우리가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이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우리가 집심성이 아니라 우리 집재성 점포죠.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선매품점은 상점의 우리가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이 편의품점 있고, 이 선매품점 또는 전문품점이 있죠. 지금 이 선매 이 품점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자,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여러분,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은 이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이죠.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이고, 이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선매품점입니다. 그래서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 지문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3번에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바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서 농기구점, 비료상점, 우리가 어구점 등이 해당하는 점포죠. 그래서 틀린 지문. 자, 4번에 이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바로 이 산재성 점포죠. 이 세탁소, 그리고 우리가 잡화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세탁소, 잡화점이 제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는 산재성 점포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자,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이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선매품점에 대한 설명.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은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통해서 최소 요구치에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기존 우리가 부지에 있어서의 분석을 통해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이 최소 요구치, 순위형가가 0이 되는 수준이죠. 이 최소 요구치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도시 분석 단계는 기존의 점포의 목표 시장을 분석하여 목표 시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도시 분석, 도시를 대상으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클 때는 추가로 신규 점포가 입주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형가가 0보다 작을 때는 기존의 점포가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2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 3번 근린 분석 단계죠. 자, 이 근린 분석 단계에서는 목표 시장의 최소 요구치를 충족시키는 특정의 근린 지역을 확인해서 근린 지역별 해당 업종에 대한 이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추계하는 게 바로 근린 분석이죠. 네 번째는 이 근린 지역별 분석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하나의 근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이 지역 간의 근린 지역 간의 순형가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최소 요구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하고, 순형가의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는 이 대상 점포의 경쟁력이 경쟁 점포의 경쟁력보다 강한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번 틀렸죠. 어떻게 돼요? 차이가 가장 작은 지역이 아니라 차이가 가장 어떻게 돼요? 큰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4번 정답. 5번 대상 부지의 선정에서 우리는 최대에 있어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문제는 이 대상 점포가 들어서면서 동일 회사 내 기존의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회사가 속해 있는 동일 우리가 한 회사에 있어서의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대상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단계의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는 내용이고요. 32번은 규모가 큰 우리가 점포에 있어서 이 가능 매상고 또는 예상 매출액이죠. 이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비율법에 대한 설명이 지금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자는 대안부지의 가능 매상고를 비교하여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한다. 이 대안부지의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중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개념은 어느 것과 가장 관련 깊은가? 자, 여러분이 얘기죠. 이 점포, 이 신규 이 점포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이 가능한 거래 지역, 이 상권을 확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들에 대한 지출 가능한 금액 추계를 하고, 또 1인당 주민들의 소득 수준 추계하고, 또 어떻게 돼요?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에 대한 지출 가능 금액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서 그 지역의 인구수를 곱하면은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비율법이고, 이 비율법은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33번. 부동산 개발업자는 대한부지의 가능 매상고를 비교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한다. 이 대한부지의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중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개념은 어느 것과 가장 관련 깊은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오면 바로 이 회귀 모형을 의미하겠죠. 자, while equal은 a 플러스 b1 x1 b2 x2 이렇게 주어지겠죠. bn xn이 주어졌는데, 이 y가 우리가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죠. 자, 영향을 받는 우리가 종속변수로서 우리가 대상점포, 자, 여러분 12회 시험은 이걸 경쟁점포로 출제했었죠. 이 대상점포의 이 가능 매상고 얼마냐, 이걸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y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x1, x2, 이 x에 이런 것은 바로 무슨 변수죠? 이건 독립변수죠. 자, 어떤 게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있어서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경쟁 점포의 수,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교통의 편의성, 이런 여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 2번 정답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유추법. 자, 이 점포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 내의 다른 유사 점포를 가지고 이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시장 지역과 고객을 분석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유추법. 자, 그리고 우리는 각 점포에 있어서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주는 중령 모형. 그래서 4가지 우리가 추계하는 방법이고, 규모가 작은 것을 분석할 때는 뭐를 이용하죠? 이 사전적 예비 수단으로서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은 대한부지 특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로 갑니다. 자, 34번은 우리가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이죠. 이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을 우리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베버의 이 최소 비용 이론인데, 이 베버는 우리가 1909년에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입지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점선의 타원형은 등 운송비 선으로 최소 운송비 지점인 공장 입지 P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운송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공장 입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노동비, 제품의 원료의 중량과 거리에 따르는 운송비에서 결정된다. 다음 그림과 관련한 공장 입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입지 삼각형이 나와 있죠. 베버의 유명한 우리가 입지 삼각형 우리가 모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모형에서 우리가 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이게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 요건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고,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시장의 Kg죠. 자,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제품의 무게를 Z, 자, 여기 공장 입지 P죠. 그러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라고 한다. 이때 여러분 1번 운송비와 또 노동비를 고려한 비용 최소의 관점에서
최적 공장 입지를 구하는 모형. 맞는 지문이고요. 총 운송비 관점에서는 원료의 중량과 제품의 중량을 비교하고 또 거리를 고려해서 비용 최소화의 입지를 찾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운송비 변수만을 고려한다. 세 번째, 운송비 변수만을 고려하고 노동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의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는데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에 X를 곱한 거죠. AX.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BY.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M1,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원재료 수송비를 얘기하겠죠. 자, 원재료 수송비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C와 Z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이 제품 수송비입니다. 이 원재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더해준 이 총 수송비, 이 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 점? 최소가 되는 점에서 우리는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3번 설명 맞습니다. L 지점에서 우리가 노동비, 자, 이 그림에서 L 지점에서 노동비를 10원 절감할 수 있는데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운송비는 20원 증가하죠. 이 운송비는 20원 증가인데 노동비는 10원 절감하니까 총 비용은 결국 10원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L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P 지점에 입지합니다. 4번 정답. 제품이나 원료의 수송 수단이 우리가 바뀌는 적한 지점에서는 운송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장 입지에 유리하다. 그래서 적한 지점 또는 이적 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5번. 배버의 공업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맞고요.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하는데 이 1909년 이 당시는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이기 때문에 배버는 수송비를 특히 우리는 중시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된다. 우선은 여러분 수송비는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예? 수송비는 최소가 되겠고 또 우리가 노동비, 인건비와 비교했는데 이것도 뭐가 돼? 최소가 되는데 이 반대로 우리는 직접 한 장소의 공업이 집중하는 형상, 이 집적에 따른 이익은 뭐가 돼요? 이거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최소하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등 비용선은 이 최소 수송비 지점. 여러분 이 최소 수송비 지점 요 P죠. P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 뭐 우리가 입지를 요 L 지점으로 바꿀 경우에 이 수송비가 이렇게 어떻게 돼? 이 P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L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수송비가 어떻게 증가하죠? 동일한 수송비가 우리가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이 선들을 연결한 게 바로 등비용선이다. 이런 내용이 5번 지문 설명이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공인중개사 갑은 A 공장과 B 공장의 대표로부터 공장용 부지 구입을 의뢰받았다. 갑이 조사한 각 공장의 특징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각 공장은 어떤 입지 유형으로 봐야 되는가? 자, A 공장은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이 상품보다는 원료의 부패 가능성이 높다. 이건 원료 지향형 입지죠. 자, 그래서 이 배버는 원료 지수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원료 지수를 이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죠. 국지 원료, 편제 원료의 이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다. 국지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죠. 이때는 국지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를 해야 유리합니다. 이때는 원료 우리가 지향형 입지. 자, 원료 지향형 입지 또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우리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되는 시멘트 산업, 또 원재료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냉동 공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원재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큰 산업,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고, M이 1보다 작을 때는 국지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죠. 이때는 원료 산지에 입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인데, 그래서 이 시장 지향형 입지는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고,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우리는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우리 맥주, 청량음료 산업, 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 원재료 운송비보다 제품 운송비가 큰 산업,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우리가 바로 시장 지향형 입지죠. M이 1일 때는 수송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입지하든 관계없다. 항공기와 같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B공장은 상품의 무게와 부피가 많이 나가며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상품을 항구에서 선적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뭐죠? 제품에 있어서 우리가 운송수단이 바뀌는 그 지점을 적환 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B는 이적 지점 또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죠. 자, 이적 지점 지향형 또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공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시장 지향형 입지와 원료 지향형 입지에 대한 우리가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산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투입 원료의 그것보다 훨씬 큰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어떻게 돼요?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일반적으로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맞고요. 이 중량 감소 산업, 시멘트 산업, 제렌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입니다. 시장 지향형 입지가 아니라 원료 지향형 입지로서 수송비를 보다 절감할 수 있죠. 3번 정답. 4번 제품 수송비가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가 공장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같죠. 제품 수송비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 선호, 그리고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운송비 비중은 적고 우리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 한 장소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입지를 하죠. 직접 우리가 지향형 산업, 뭐 석유, 화학, 콤비나트가 대표적이죠. 직접 지향형 산업. 또 우리는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해야 유리한 산업은 노동 지향형 산업으로서 섬유, 의류, 신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확인을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대상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석은 부동산 개발업자 및 공급업자에게 사업 기획 및 시장 전략 의사결정 시에 도움을 준다. 맞고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입지 개수가 커지면은 해마다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 예측이 되죠. 입지 개수가 크면 그만큼 수요도 많이 늘어나죠. 자, 입지 개수는 동일 산업의 전국대 당해 지역의 비율로 표시되고요. 입지 개수는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맞습니다. 입지개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인데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LQ, 입지개수 또는 입지상에 대한 용어죠. 자, 입지개수, 입지상에 대한 용어인데 분모가 아까 했지만 전국이죠. 이 분모는 전국. 자,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어떤 지역이죠. 자,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뭐 Z 지역이다. Z 지역. 자, 분모 여기 분자가 되겠죠. 그럼 전국의 전체 산업. 자, 전국의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에 있어서의 특정의 우리가 I 산업 고용자 수. 자, Z 지역 전체 산업. Z 지역 전체 산업의 우리가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우리 I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가 나오죠. 자, 이게 LQ인데 이때 LQ 값이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Z지역에서 생산해서 판매,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바깥 외부로 수출하는 우리가 기반 부문의 산업을 얘기합니다. 네, 기반 부문의 산업. LQ가 1보다 작으면은 이때는 수출을 하지 못하고 그 지역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하는 비기반 산업. 자, LQ가 1일 때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한다.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한다. LQ가 1일 때는 자급자족의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자, 이것을 계산해서 판단하는 내용 상당히 중요하죠. 5번이 정답이고, 자, 39번. 전국에 A, B 두 지역과 1, 2 두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1일에 대한 고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A 지역의 1산업의 입지개수 및 산업구분으로 오른 것은, 자, A 지역인데 여러분 맨 오른쪽 전국 전체가 400이죠. 자, 전국 전체가 지금 400에 전국의 무슨 산업? 우리가 1산업이 얼마? 250이 되겠죠. 250. 자,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해서 전국에 있어서 무슨 지역? A 지역 전체 산업은 얼마? A 지역 전체 산업은 200이네요. 200. A 지역 전체 산업은 고용자 수가 200이죠. 두 번째 칸. 1산업의 고용자 수는 150이 나오네요. 150. 자, 그러면은 얼마죠? 이게 5로 나눠주니까 5, 8, 40, 5, 25. 이거는 5, 4, 20, 5, 3, 15죠. 자, 내항의 곱은 5, 4, 20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 8, 4, 24는 분자로 가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10분의 12니까 1.2인데 1.2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은 수출 기반 산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가 숫자가 표가 주어졌을 때 LQ 구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40번 문제 LQ를 응용한 다른 유형의 문제인데 이 문제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